늦은 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970년대에 지어져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붉은 벽돌이 퇴색해버린 곳이었죠. 아파트는 오랫동안 주민들 사이에서 무언가 찜찜하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302호는 주민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곳이었죠. 오랜 세월 동안 302호는 빈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이상한 기운이 서린 것 같다고 했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302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식이었습니다. 30대 초반에 김현식은 서울로 새로 발령이 나면서 비싼 전세금을 피해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김현식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만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문이 흔들리고 바닥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더욱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단순한 환상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현식은 갑작스러운 쿵쿵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소리는 분명하게 302호 내부에서 나고 있었죠. 그는 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거실 쪽 한 구석에서 이상한 냉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큰 거울이 있었는데 김현식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서 반사된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갑자기 거울 속에서 그와 닮은 얼굴이 아닌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창백한 얼굴에 피 맺힌 눈동자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난 그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였지만 다시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현식은 지속적으로 거울을 통해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볼 때마다 현식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점점 그 공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거울 앞에서 그녀와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여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서서히 입을 벌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러던 중 그녀가 갑자기 거울 속에서 벗어나려는 듯 아무도 없는 곳으로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점점 거울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현실로 변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현식은 급히 거울을 덮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현식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날짜는 며칠 후로 잡혔고 그때까지 그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지막 밤 그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찬 바람이 거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본이 잠들어 있던 고양이를 품에 안아 따뜻함을 느끼려 했지만 고양이는 불안해하며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현식이 눈을 떠 거실을 보았을 때 그 여성이 거울 밖으로 모두 나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아파트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곳을 떠나면 영원히 나 또한 자유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남아있다면 나는 이곳에 갇혀 계속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현식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사를 떠났고 그 후로 302호는 다시 한동안 비어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주민들은 다시금 이곳을 피했으며 이 이야기는 마을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302호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손을 맞잡고 속삭였습니다. 저곳엔 무언가 있어. 저 전에 귀신이 살았다. 현식은 그 아파트를 떠난 후에도 그날 밤의 사연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울 변두리에서 벗어난 작은 단독주택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여성이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 기억은 점점 더 생생해졌습니다.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이렇게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강렬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독자들은 이런 경험담을 통해
공포의 감각을 느끼며 가끔씩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뒤적이며 새로운 공포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이 시작된 그해 친구 넷과 나는 산장 여행을 계획했다. 서울의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시원한 산속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한산한 산속의 오래된 산장을 찾았고 분위기 깊고 아늑하다라는 후기를 믿고 예약했다. 도착한 산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 그런지 곳곳이 삐걱거리고 낡은 가구에서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하지만 우리 네 친구의 밝은 성격 덕분에 금세 분위기는 유쾌해졌다. 간단히 짐을 풀고 산장 주변을 돌아보기로 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날씨가 급격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짙은 구름이 산꼭대기를 덮었고 찬바람이 불어왔다. 우리 네 사람은 빨리 산장으로 돌아왔다. 그때 서운 중에 한마디가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얘들아, 방금 나무 뒤에서 누가 우릴 보고 있던 것 같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나서야 정말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집안에 있을 때조차 창밖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앉아 서로에게 잔인한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다. 서운 중이 겁에 질려 혼자서는 못 간다며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결국 혼자서도 가게 만들었다. 웃으면서 서로를 놀려대던 중 갑자기 창밖에서 큰 소리가 났다. 처음엔 나뭇가지가 부러졌나 싶었다. 하지만 곧바로 소리가 계속 들려오자 모두가 긴장했다. 밖을 내다보던 중 가장 용기가 있는 한우진이 말했다. 내가 나가서 봐야겠어. 다들 문 잠그고 있어. 우진이 밖으로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우진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셋이서 문을 열고 내달렸다. 우진의 비명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가 우리는 어두운 숲을 속에서 그를 발견했다. 우진은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무언가를 보고 실신한 듯 눈동자가 풀려 있었다. 우진이 말하기를 그는 가만히 서 있던 괴기한 형체를 목격했다고 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 사이사이로 소름 돋는 공포가 느껴졌다. 그 형체는 회색빛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눈이 없었는데도 그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졌다고 했다. 두려움에 빠진 우리는 산장으로 돌아와 모든 창과 문을 잠그고 불을 다 끈 채 서로를 지켜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밤중이 되자 벽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명확하게 누군가가 벽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누군가가 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가 한기로 소름이 끼치는 그 순간 문 아래 작은 틈새로 손가락이 나타났다. 그 손가락은 천천히 그런데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도 말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공포에 질린 채 차례로 한 명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용기를 내어 산장을 떠나기 위한 짐을 꾸렸다. 그날 밤의 일은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운이 좋았던 편이었다. 우리 네 사람 중 아무도 그날의 그 괴이한 형체와 직접 맞닥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사건은 아직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다. 우리는 다시는 그 산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의 그 손가락은 아직도 우리의 악몽 속에서 다가와 문틈 사이에 어둠을 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여름밤 어두운 숲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때는 7월 중순쯤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6명의 친구들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그날이 되었죠. 우리는 서울에서 출발해 강원도의 한적한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 산속 깊은 곳에 오래된 캠핑장이 하나 있었죠. 우리는 낮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바비큐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들떠서 즐겁게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새 해가 저물고 밤이 되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매우 어두워서 불빛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 하나가 숲속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기 무언가 움직이지 않았냐? 그는 저쪽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들 긴장해서 그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이상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착각한 거야.
그냥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겠지. 그렇게 다시 분위기는 풀어졌고 다른 이야기들로 밤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첫 번째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진짜 무언가 있어. 이번에는 다들 일어나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확실히 저 멀리 숲속에서 무언가가 숨어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쪽을 향해 플래시를 비췄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숲만이 고요하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인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몇 분 정도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숲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 마치 누군가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더군요. 다들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소리가 멈추고 숲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죠. 그 순간 모든 친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도와줘. 여기에 갇혔어. 우리 중 하나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자 목소리가 더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여기야. 나무 뒤에. 그 친구는 플래시를 들고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우리들은 그가 가는 뒤를 따라갔죠. 숲속에서 그 목소리는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더 가까이 와줘. 제발. 우리가 거의 다가갔을 때쯤 갑자기 플래시 빛이 비춘 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는 녹슬고 부서질 듯한 상태였습니다. 친구가 그 상자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다른 친구 하나가 막았습니다. 이거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상자에서 다시 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줘. 열어줘. 친구들은 공포에 질린 채 망설였지만 결국 상자를 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자마자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상자뿐이었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너무 당황해서 도망치듯이 캠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온 길에서도 그 여자 목소리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그 숲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겠지만 그 기억만으로도 그 이후에는 다시는 캠핑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